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1월 17일 토요일 방송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통령이 가장 힘센 시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가 이제 특검법을 가지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1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오찬에 장동혁 대표도 빠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대통령은 계속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21일부터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청와대로 옮긴 이후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에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라서 주제는 대전환, 대도약. 사실상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후퇴했는데 다시 도약하자는 주제고, 대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4차 산업 산업화 시대 이후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AI 시대로 대전환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그러면 대전환이나 대도약 이런 말을 주제로 여러분들 기자회견을 하냐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당의 대표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장 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당의 대표는 지지층을 결집을 해갖고 상대 정당과의 정쟁을 통해서 국회에서 승기를 잡고 주도권을 잡는 게 정당의 대표예요. 근데 대통령은요, 반드시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거나 반대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윤석열 꼴 납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본인을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공산주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대통령은 비전과 어떤 미래의 좋은 그림을 제시하는 게 그게 바로 대통령의 자리고 그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대표였을 때 이재명을 기억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품고 가야 되는 그 달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야 지도부 오찬, 그 다음에 일본 다케이치 총리 와의 어떤 정상회담, 어떻게든지 대전환 대도약 주제를 21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90분간 한다라고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그 다음에 21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울산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이제 다시 대통령의 시간이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연다고 합니다.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는 울산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경제에 올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 재판 어제 있었는데 선고가 1심 체포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어떤 선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어제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논평을 못했죠. 이거 좀 논평 좀 하고 갈게요. 가장 핵심은 법원에서 웬만한 거 다 윤석열을 유죄를 받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떤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죄질이 안 좋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법원 판결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행위를 가지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시비를 걸었었는데,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행위는 적법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다른 재판으로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또 유죄로 본 게 윤석열 사후 계엄 선포문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다, 고의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허위 공문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졸속 국무회의 체포방해 모두 유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의 반밖에 나오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 윤석열 측은 즉각 항소한다라고 항소를 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초범인 점이다. 초범이라서 잠깐만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아니 여러분들 내란을 2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받고 사후 계엄 선포물 허위 작성 폐기한 것도 유죄로 받는데 여기서 무죄로 본 게 있어요. 일부 무죄가 뭐냐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그러니까 공문서를 만드는 거는 유죄지만 그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어요. 그 다음에 논란의 공수처 문제 없다라고 했고 그 무죄로 본 거 중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밝혔는데 내란 2번 하는 사람은 없죠. 뭐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은 여러분들 결국은 내란 재판에서 현재 사형이 구형됐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체포방해 혐의 5년이니 7년이니 뭐 8년이니 이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유죄가 나왔다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내란 사건의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첫 인정됐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을 여러분들 5년을 선고하든 7년을 선고하든 8년을 선고하든 검찰이 구형한 10년을 그대로 선고하든 우리의 성에 찹니까? 아니죠. 지금 특검에서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을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형 이후에는 뭐 5년이든 7년이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의미는 없죠. 형량에 따라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에 연계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결국은 비상계엄이 위헌성이었다라는 걸 첫 인정했다라는 사법부의 그 태도가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유연성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 무인기 이 문제가 지금 채널 A 방송에서 이게 터지면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북한의 무인기 침투 지금 수사를 군경 합동 조사팀에서 하고 있어요. 군경 합동 조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작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냈다, 내가 부탁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요. 방송 내용 주제에 맞는 채팅을 좀 해주세요. 예.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너는 씹으려라 그러지 마시고, 채널 A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공개 무인기 내가 날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경 합동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제작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보냈다고 지금 주장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요,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 대학생 단체 통일 관련 청년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인기 업체 이사 출신입니다.
요건을 다 갖췄어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무인기 업체에서도 이사로 근무했고 보수단체 대학생 통일 관련 단체에도 근무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군경 합동 수사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작자일 뿐이다. 좀 이상하죠. 오히려 지가 만약에 진짜로 날렸다 그러면 숨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 저는 딴 거 없어요. 지금 군경합동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람이 진범이냐, 지금 채널A에서 인터뷰를 해서 내가 날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가 있습니다.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요, 배우가 있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개인적인 사건으로 물타기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사건으로 덮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사건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배우가 있는 거고, 그 배우에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작자가 지금 군경합동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작자일 뿐이다. 날린 건 나다. 그러니까 서로 다 개인으로 하는데, 그 제작자가 그러면 약한 연결고리가 되겠죠. 제작자가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선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의, 그 사람은 모든 걸 얘기하면서 다 밝힐 수 있는, 자기네가 볼 때는 위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날렸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일탈로 자기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배우가 밝혀져야 돼요. 엄정한 조사. 자칫하면 이런 민간이 무인기를 통해서 3차례나 날렸다고 합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사태였어요.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진짜 그러니까 이적죄나 이런 외환죄 혐의도 당할 수 있는 큰 죄입니다. 대통령이 엄중 수사를 했으니까 배우가 꼭 밝혀져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차 특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차 특검 이제 어마어마한 메머드급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170일간 수사를 합니다. 불법 계엄의 7가지와 김건희 사건이 8가지예요. 여기서 가장 이번 2차 특검이 무서운 게 있어요. 민주당이 꼼꼼하게 만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지수사가 가능하다고 넣었습니다. 인지수사. 이거 뭐냐면 불법 계엄 7가지, 김건희 사건 8가지를 특정해서 2차 특검에 딱 써갖고 요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했지만, 인지수사도 가능하다는 거는요,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인지수사도 가능하다, 이 단서 조항만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고 나서 가장 지금 사면 초과인 집단은 검사들이에요. 검사들. 왜 그러냐면 김건희의 어떤 조이트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덮어주기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무혐의 때렸던 그 검사들 단 한 명도 소환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건희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김건희 특검의 성패의 바로미터는 검사를 몇 명 기소하냐일 것이다. 저는 김건희 특검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구속만 시켰지, 김건희가 저렇게 오망방자하고 진짜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김건희의 혐의들을 진작 검찰에서 단죄를 했다 그러면 김건희는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하게 국정을 직접 운영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건희의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다 봐줬기 때문에 검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김건희 사건이 거의 한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최상병 특검에서 중복 수사들도 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명로비. 최상병 사건에서는 임성근 구명로비의 배우가 누구이냐. 거기에 김건희를 봐주는데 일조한 검사들,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이름 나오죠. 그런 검사들 수사 못한 거예요. 검사들이 곤욕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수사. 그리고 내란 특검의 사건에서는 어떤 안가 회동이나 계엄 해제 후에 다시 계엄을 내리려 그랬던 거, 그 다음에 북한 사실상 위협 비행, NLL 침투 엄청 많죠. 외환죄 요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2차 특검에서 오히려 밝혀낼 게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게 그냥 넘어가던데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에서 바뀌었죠. 박영재. 이제 천대엽은 다시 대법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박영재가 대법관에서 이제 법원행정처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박영재는 누구냐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조희대가 임명한 거예요. 이런 애가 법원행정처장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야지. 그 사법개혁의 일환이 뭐냐면 법원행정처 폐지예요. 그렇죠?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법개혁,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영재나 이런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사법부의 어떤 가장 힘센 권력 집단으로 되는 거를 먼저 폐지시키고 나서 해야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 검찰개혁 정부안을 보고 중수청에 골품제를 왜 도입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중대범죄수사처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응?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와 기소는 여태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그랬고 사법부도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와 경찰은 똑같은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다라고, 이 말은 검사와 경찰은 똑같은 공무원일 뿐이다. 근데 왜 거기서 누구는 전담수사관, 누구는 사법수사관 하면서 나누냐. 이게 여태까지 검찰에서 했던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중수청 이원화를 철회시키겠다. 이거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공청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벌써, 근데 제가 아는 정청래 의원이 10여 년 전부터 외쳤던 거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예요. 그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지만 과거에 국회의원 정청래와 지금은 당대표 정청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도 이제 정부와는 제안일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부로서 사실상 민주당에게 공을 넘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수사사법관 이런 제도는 없어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제가 보면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부는 수렴하라, 그리고 당은 수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날 이번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공청회도 크게 열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2월 달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검찰개혁안이 발표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선거 전에 마무리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청 폐지를
사실상 확정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좀 2월달 안에라도 확실히 민주당은 정부안을 보고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분명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떴어요. 1인 1표제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당장 해산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유동철이나 이건태 다 거기 소속들이에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1인 1표제 방해하고 1인 1표제 얘네들이 1인 1표제 반대를 할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1인 1표제는 찬성한다. 다만 조금 더 보완하자, 수기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한번 물을 먹었죠. 당원 개정안 오늘 19일 최고위에서 통과됐으니까 이제 19일이면 언제죠? 내일이 일요일 18일 월요일날 당무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당무위를 거치면 그 뭐가 남았죠? 22일에서 24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돼요. 온라인 투표, 권리당원 여론조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갖고 이번에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1인 1표제 찬성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래요. 최고위에서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을 합시다라고 해서 꽝꽝꽝 뭐 그 가운데 조금 더 보완하자 아니면 좀 반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으면 이제 당무위를 19일 날 거쳐서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몇 %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몇 프로 나왔었죠? 지난번에 80% 나왔나요? 찬성이 70몇 프로 나왔나요? 80% 나왔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지난번까지 다 됐는데 중앙위라고 하는 중앙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현직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여기에는 대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고문단 여기저기 이제 뭐 어디 각종 단체장들 그렇게 돼 갖고 이제 그 중앙위가 지난번에 537명인가 돼 있던데 투표가 언제 하냐면 다음 달 2월 3일 2일에서 3일 사이 하는데 다음 달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과 3일간 2월 2일, 2월 3일간 이 양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난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밖에 안 했다가 사실상 재정 미달로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틀간 중앙위들 투표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다음 달 2에서 3일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한다. 이거는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사람들은 일각에서 이릅니다. 정청래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한다. 이거 참 억지죠. 왜 억지냐면 정청래도 당원들에게 인기가 없으면요 정청래도 날아가는 겁니다. 이 1인 1표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언론의 그런 정청래 연임 프레임에 절대 속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 1인 1표제에서 여러분들 정청래가 인기 없으면 오히려 날아가는 거예요. 이 1인 1표제를 왜 저쪽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이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이 왜 반대하냐면요 이게 이번에 통과되면요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자기네가 친명 최대의 어떤 개파라고 하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하면서 이미 지방에다가 줄 세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지방선거에 있어서 경선이 기본적으로 룰이 돼버리면 이제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지도부에게 어필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인 1표제는요 민주당이 앞으로 강선우나 이런 문제들 있죠.
결국은 강선호한테 잘 보여갖고 시의원 공천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개파 청산, 줄 세우기, 돈 공천, 그쵸?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정청래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당원들이 이제 숨은 일꾼들 찾아서 이 사람 일 잘하더라라고 소문나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고, 이놈은 일도 못하는데 여기저기서 밀어준다라고 하는 놈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개파 청산, 줄세우기 공천, 그리고 돈 공천, 뭐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제가 단순히 정청래가 추진한다 그래갖고 찬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기초의원, 뭐 시의원, 구의원도 여태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 내리 꽂아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나 공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들 앞으로 당원들에게 열심히 그 지역의 일꾼들이 되면 알아서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은 찐이다라고 소문만 나면 그 사람들 당선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 권리당원 여론조사에 전부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만큼은 당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당원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1인 1표제 반대하는 사람들 명분도 없어요. 무슨 정청래가 연인을 위해서, 정청래 잘못하면 안 뽑아요. 아니 1인 1표제가 당신들이 열심히 해갖고 당대표 도전하면,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슨 정청래 그 팬클럽도 아니고, 지금 왜 당원들한테 지지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의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수박 척결할 때, 그때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대의원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하자라고 3년 전부터 이거 수기했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워낙 수박들이라고 하는 친문 세력들이 워낙 민주당 내에 어떤 그 의원들 숫자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1인 1표제를 그 당시에 완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20대 1로 줄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1인 1표제로 하려고 그랬던 거 여러분 눈 뜨고 다 봤잖아요. 그때는 찬성하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찐명 최대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런 자들이 반대를 하는 게 저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70대 1일 때 거의 90대 1까지 갔었어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결국 대의원이 민주당에 몇 명이냐면 한 15,000명 정도 돼요. 15,000명. 15,000명의 의중이 결국 민주당의 모든 선거를 좌지우지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70대 1에서 20대 1로 줄어드니까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70대 1에서 20대 1로 줄이니까 어떤 놈들이 없어졌어요? 박용진 같은 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박용진 같은 인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대의원 표명 믿고 나와갖고 이런 설치는 인물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여태까지 대의원들 수박들 대의원들이 밀어갖고 박용진 대통령 후보 만들고, 이제 1인 1표제 되면 박용진이 그 어떤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나 뭐 당대표 선거 뭐 아무데도 못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원들 뜻과 어긋나는 정치 세력들이 그동안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당원들에게 밑보이면 1인 1표제가 되면 당원들의 의사와 역행하는 정치인들은요, 그 어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니 어떤 선거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박용진 생각해 보세요. 걔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에서 맨날 2등 나오고 그래요. 대의원표 몰아갖고 반명 세력들이 박용진에게 대의원표 몰아주고 그러니까 박용진이 2등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현상을 좀 보셔야 돼요. 하여튼 2월 2일, 3일 중앙위에서 재투표한다. 이때가 이제 1인 1표제가 통과되냐 안 통과되냐 또 한 차례의 순간이 나온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검찰 개혁안 정부안을 보고 뭐 정성호, 봉욱 비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러고 나서 거기를 넘어서 이제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첫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 첫 비판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재명도 대통령 되니까 뭐 실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왔어요. 첫 비판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응? 검찰 개혁의 이러한 어떤 의제가 이 민주진보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뭐길래 그럴까?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의 태생을 봐야 돼요. 결국은 정성호가 비판받고 봉욱이 비판받고 거기를 그치지 않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면에는 이거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대표는 지지층을 강화하고 지지층 중심으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당의 대표는 지지층을 강화하고 지지층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죠. 그래서 대통령은 정당의 대표 때와 집권 후에 대통령일 때는 정치의 스펙트럼 자체가 달라져요. 당대표일 때는 지지층을 견고하게 결집시키고 그 지지층과 함께 또다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대여 투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당대표였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야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야성을 기억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여 강공투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집권 후 달라지는 것은 필연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결국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이에요. 대통령은 성과를 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 성과도 내야 되고 국민 통합 성과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의 성과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중도도 끌어들이고 실용 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대가 많고 어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모습을 10여 년간 지켜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만이 표출된 첫 사례예요. 제가 보면 불만이 첫 사례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정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민주당 정권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 플러스 586 운동권 세력이 집권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지층 플러스 586 운동권 세력이 결합해서 만든 정권이에요. 거기에 김민석이 들어가 있고 우상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뭐 모든 그 이해찬 뭐 여러 가지 정세균 뭐 이런 그 범민주당의 고문들도 참여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당원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맞아요. 맞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기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플러스 586이에요.
586의 연합정권이에요. 586의 연합정권이에요. 그럼 이재명 지지층을 과거에 이재명 지지층이라는 스펙트럼은 과거에 어디에 한정돼 있었냐? 40대,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하는 비민주당, 반보수 성격을 가진 좀 강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지지층이 중심에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과거 여러분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꿈을 키웠던 일부 송가혁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은요 비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비민주당 성향의 30, 40대 플러스 거기에 반보수 강한,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동당에 가까운 강한 어떤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에요. 거기에 민주당 지지층들, 친노 친문의 지지층이 붙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지지층 안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친노 친문의 지지층은 좀 원만하면서 민주 진보의 가치와 민주 진보의 개혁을 꾸준히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친노 친문의 가장 핵심은 노무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지층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첫 비판받은 이유는요, 이 민주 진보, 즉 민주당 지지층에게 검찰 개혁은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이자 두 번째, 개혁의 시작, 즉 개혁을 할 의지가 있냐 없냐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어설프게 시작하면 다른 개혁 못 한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검찰 개혁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권 잡으면 그냥 필수의 요소인 거예요.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공통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실패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정부, 민주진보가 윤석열이라는 패륜 정부를 맞이해서 3년간의 고충을 겪었던 그 이유가 다 검찰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패륜 정부가 맞이했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초적인 검찰에 대한 신뢰조차, 그러니까 민주진보가 검찰개혁을 가장 1순위를 뽑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가 공포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검찰개혁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서 당연히 검찰개혁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진보 친노 친문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은요, 검찰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 공포가 뭐냐? 대통령도 죽일 수 있다요. 대통령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또 이재명이 당한다예요. 제 말 맞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런 검찰개혁을 제안하는 자체가 결국 나중에 당신에게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제2의 노무현 같은 일을 발생하는 걸 또다시 두고 볼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정성호 봉욱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검찰개혁을 실패해놓으면서 어떤 개혁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의 지지층들한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검찰개혁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해야만, 그 검찰개혁의 완성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냥 단순해요. 검찰은 앞으로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면 된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이미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제 오늘 갑자기 검찰개혁하자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19년 조국 장관이 당할 때 서초동에 수백만이 모여갖고 검찰개혁을 외칠 때, 그때부터 이미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지층은 이미 검찰개혁안이 벌써 완성돼 있어요.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의 완에 대해서 벌써 5, 6년 전부터 지지층들은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믿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플러스 검찰의 이상한 짓거리라니까 거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이미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지지층들이 그게 정답이 돼 있어요. 우리는 검찰은 수사권을 아예 주면 안 된다는 이미 우리의 불문율이에요. 지지층 안에서. 근데 느닷없이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에서 정성호 장관이나 봉욱이라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면서 들고 왔던 게 검찰에게 제2의 검찰청을 만들어주는, 거기에 수사사법관이나 전담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벌써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제2의 검찰청법을 들고 오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지지층들은 이미 검찰개혁 안에 머릿속에 있는데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수용할 수 없죠. 수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차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못하다 보니까 정성호, 봉우까지 갔지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재명 대통령 뽑았냐? 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거예요. 왜? 민주당의 개혁, 민주진보가 집권을 해서 가장 소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검찰개혁이에요.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하겠다라는 확신에 이재명을 뽑은 거예요. 제 말 맞죠? 이재명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그 3년여간 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정치 투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야, 이러다가 또 검찰개혁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도화선이 된 게 정성호 장관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게 정치검찰이거든요. 검찰은 늘 일관돼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면 윤석열 같은 국민의힘 정부가 또 들었으면요, 국민의힘에 맞는 검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이 검찰 개혁안이 첫 이재명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강하게 어떤 지지층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당이 숙고하고 수렴해라, 정부는 수렴해라라고 한 것은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고 여기에서 이제 또 민주당 내 수박들이 있겠죠. 검찰과 친한 애들, 김남희 같은 애들, 박균택, 김남희 이런 보안수사권 찬성론자들이 꽤 있어요. 이런 자들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다 나중에 처리를 하면 되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당에게 넘기는 거는 뭐냐면요, 아직 대통령이 집권 초반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힘이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얼마든지 설득하고 반발을 사실상 이해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이해운을 임명을 하고 검찰개혁에 후퇴하는 얘기를 했으면요, 그때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버려요. 근데 지금은 집권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층들의 반발을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 있고 지지층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만이 첫 폭발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검찰 개혁에 왜 그러면 우리는 흥분할까, 이걸 내용을 자세히 그 이면에는 민주당 정권이 우리는 늘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외치죠. 그 정권의 개혁의 바로미터가 검찰 개혁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지층들이 반발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친노 친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통성이 깔려 있는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에 의해서 당했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번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무마시킬 수 있는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계속 집권 초기를 강조하는 이유가요. 왜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싸우면 국민의힘은 완전 개차반나요 이번에. 제가 분명히 예상하는데 국민의힘 개차반나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국힘당과 내란 특검이나 내란 전담재판부 정쟁으로 해서 국회에서 싸우죠.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싸우지만 민주당이 똑같이 싸우면 정치 양비론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라 하면서 양쪽을 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거의 더블로. 왜 그럴까요? 응?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랑 막 싸워. 치고받고 막 싸워.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아. 장동혁은 거꾸로 가.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은 위에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나 잘하거나 대통령이 외교를 하나만 잘해도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의 사고가 터져도 대통령이 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요. 이해가 가세요? 뭐 강성수 사건이 터지고 김병기 사건이 터져도 국힘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나 안보,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상식을 해요. 근데 왜 국힘당은 거꾸로 가요? 장동혁이 잘못하면 거기는 주저앉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쪽은 지금 장동혁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예요. 근데 장동혁이 똥볼 차고 장동혁이 구구랑 손잡고 저러면 국힘당은 주저앉으면 반등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정권 초반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통합을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렇게 좀 중도 외연을 외치는데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이 먹어야 된다. 민주당은 어차피 국회는 싸우는 장소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워갖고 양쪽의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외교를 챙기고 안보를 챙기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대통령이 준비를 해놓으면 그 모든 시너지 효과가 민주당으로 가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87 민주화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가장 대승한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8년도예요. 비슷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2017년도에 당선됐죠. 박근혜 탄핵으로.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헌정 역사상 가장 큰 대승을 합니다. 얼마나 이겼냐면요. 서울시 구청장이 18개가 있는데 15개를 이겨요. 서울시에서. 강남 지역 빼고 다 이겨버립니다. 진짜. 서울시에서 구청장 선거를 했는데 강남 서초 빼고 민주당이 다 이겨버려요. 심지어 대구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서울이 아니라 부산. 서울이 25개, 제가 부산을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서울에서는 25개 중에 24개를 이겼나? 그리고 부산이 18, 그러니까 부산을 얘기한 거예요. 부산은 여러분들 민주당이 약세잖아. 부산이 18개 구청장 중에 15개를 이겨요. 부산이 15개, 18개 중에서 15개를 이겼다면 말다 한 거죠. 부산에서. 더 대단한 건 뭐냐?
2018년 지방선거 때 대구 시의회 기초의원들 있죠. 반이 민주당이었어요. 반이 민주당이었어요. 대구에서. 대박이죠. 응? 그 정도로 민주당이 대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버금가는 선거가 날 거예요. 저는 그 선거에 버금가는 대승이 이번에 예고되고 있어요. 대박이었어요. 2018년도 부산이 18개의 구청장인데 15개가 민주당이었고 서울이 25개 중에서 강남 쪽 빼고 아마 다 이겼을 거예요. 25개 중에서 24개인가? 하여튼 뭐 다 이겼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개혁의 중심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중도나 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계속 외연 확장, 중도 확장이에요. 그리고 23일 날 울산에서 다시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손에 피를 묻혀야지 대통령이 개혁의 중심이 되면 모든 싸움이 대통령과 야당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권 여당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정청래의 친청인이 친명인이 이 자체가 민주당의 구도 설정을 잘한 거예요. 원래 정치에서는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잘 안 보인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잘 안 보인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거의 청와대의 하명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힘당이 집권을 하면 야당의 당대표는 눈에 띄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윤석열이 집권할 때 김기현이 여러분들 눈에 띕니까? 안 띄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 말하는 야당은 윤석열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저쪽은 지금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친청이니 친명이니 내부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개혁의 중심을 잡고 손에 피 묻힐 각오를 하고 개혁의 선봉장에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빠지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빠져버리니까 이재명을 비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청래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청래가 개혁의 선봉장에 있으니까 정청래를 반드시 쓰러뜨려야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온갖 화살을 맞는 거예요. 저 가짜 이찍 파란 이찍들이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사퇴를 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검찰개혁의 배우가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 개혁의 뭐 사법부 죽이기, 검찰 죽이기, 이재명의 복수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검찰에게 가장 심하게 당한 건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드디어 검찰에게 복수의 칼날을 뽑다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정부안을 보면 그냥 중도 외연 확장 이 정도. 그러나 지지층이 반발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총대 그 공을 민주당에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왜 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호기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 분업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싸워야 돼요. 결국은 청와대가 국민의힘과 싸우는 이 모양새 자체가 거대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것이지 청와대의 하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어떤 당정청 엇박자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당정청 고위층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정청래가 공격받는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늘 정치는요, 공격받는 사람이요, 가장 바른 길을 갈 때 공격받습니다. 존재감 없거나 못하면 공격받지 않아요. 정치인이 바른 길을 가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예외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우상호가 정무수석이 되고 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플러스 586 합동 정권이에요. 그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는 그래서 이번에 우상호 나가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이제 정수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한 게. 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사실 악재가 많이 겹쳤었죠. 김병기 문제나 강선우 문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었는데 지금 연일 지금 한동훈 제명 후폭풍으로 지금 연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참 정치 초짜인 게 이럴 때 오히려 자기가 어떤 사과도 하고 불미스러웠다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단 한 번도 지가 희생을 하면서 정치는 희생이 대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당장 많은 것을 잃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희생이 나중에는 돌아온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김병기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당에서 제명한다라고 하는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김병기도 지금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선당우사 정신으로 지금은 빨리 당에게 부담감을 해소해주고 나가면 언젠가는 의혹들이 해소되고 그러면 김병기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끝까지 버티면요 결국은 당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조차 김병기 주변에 남아있지 않아요. 한동훈이 자체가 지금 단계 검증에 있어서 무슨 어떤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에는 굉장히 요번에 단식은 장동혁에게는 신의 한 수예요. 지금 한동훈 제명 징계하자마자 단식 딱 들어가갖고 무슨 뭐 도피성 그 단식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단식 3일째거든요. 이제 단식 하루하루 지나게 되면요. 정치인들이 한동훈이는 잊혀지는 것이고 장동혁이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어떤 긴급 특파원으로 보이는 신동욱이 같은 애들이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검증하자. 아직도 얘네들은 검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개 검증하자, 한쪽에서는 조작 징계다라고 하면서 지금 점입가경이에요. 지금 이런 국힘당의 한동훈 문제의 갈등이 점입가경인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는 과거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이런 검사 새끼들은 다 국힘당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국힘당에서 한동훈 제명에 어떻게 보면 목숨 거는 친윤 세력들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생각보다 한동훈이가 국힘당에서 바닥 민심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를 살려주는 순간 넥스트가 없는 거야. 홍준표나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살려주는 순간 국힘당이 과거 정치 세력들이 복귀할 자리가 없어요. 일명 홍준표, 유승민, 뭐 김무성 과거 국힘당의 전통적인 TK, PK를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넘봤던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한동훈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당의 민심을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정치적으로 은퇴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복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귀를 해도 한동훈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 과거의 친윤 세력 중에 중진들 중에 한동훈이를 감싸는 인간들은 오로지 TK의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TK의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이의 표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가라는 말을 강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동훈이의 제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이의 표도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만 보면 국힘당은 개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정당이라 그러면 여러분 나 한동훈이가 계엄을 막았습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죠. 한동훈이가 계엄을 막은 게 아니라 진짜 계엄은 민주당과 국민들이 막았어요.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홍준표는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한동훈이는 마치 계엄을 지가 막은 척하면서 윤석열 탄핵 찬성과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힘당의 쇄신파 소장파로 얘기하지만, 한동훈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황태자고 검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동훈이를 제거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갖고 있는 국힘당의 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를 만약에 제낄 경우에는 국힘당은 아예 기사회생이 불가하다. 이런 두 양측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도 60몇 %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요. 60몇 %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의 어떤 지분이 많다 보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다시 정치 쪽으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복귀되는 순간 장동혁 다음에는 무조건 당권은 한동훈이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이나 이쪽 세력에서는 반만 죽이자예요. 한동훈이를 완전 죽이면 당이 완전 그 지지율이 10%대로 뭐 바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동훈이 이 기회에 죽이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국힘당의 그동안 보수 정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어떻게 보면 검사 정권이잖아요. 검사 정치잖아요. 이런 애들이 정권에 결국 한동훈이의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한동훈이나 지금이야 윤석열이랑 대립각이지만 가장 황태자가 한동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힘당의 이 제명 후폭풍은 제명이 돼도 후폭풍이 굉장히 셀 것이고, 왜냐면 지금 올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날린다라고, 이게 장동혁이가 왜 보류를 해준, 저는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제명할 거라고 봐요.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근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친윤의 일부 중진들은 한동훈 지지층들을 생각해서 선거 앞두고 망칠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제명이 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동훈이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살려둬도 나중에 문제. 그래서 홍준표가 이러잖아요. 한동훈 이 새끼 지가 무슨 계엄을 막습니까? 오히려 지가 윤석열에게 깐죽대다가 계엄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지랄하잖아. 홍준표가 계속 한동훈이를 비판하는 거는 딴 게 아니야. 보수가 총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정치검찰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2의 윤석열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계엄도 너 윤석열이의 가장 그 황태자로서 모든 혜택은 입다가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한테 깐죽거리다가 열받아갖고 한동훈이는 사살 명단에도, 체포 명단에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한동훈 징계 문제나 장동혁이가 아무리 그 단식을 해도요, 그리고 당명을 바꿔도 얘네들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당 내분이 지금 여러분들, 쟤네들은 한 지붕에 지금 몇 가족이 살고 있냐면요, 친윤 세력들이 살고 있죠. 이 친윤 세력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오로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PK 이쪽에서 공천 받으려고 하고, 지네가 거기서 TK, PK 공천권 휘두르려고 하는 한 세력, 국힘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어떻게든지 시의회 구의회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윤어게인과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명 친한파라고 하는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국힘당을 새로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보수 통합을 얘기하는 뭐 유승민, 뭐 홍준표, 뭐 이런 세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지금 국힘당 안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똘똘 뭉쳐서 싸워도 힘에 붙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국은 이런 한동훈이 사태가 결국 어떻게 되면 지지율이 바로 즉각 반영이 돼요. 지금 한동훈 제명 사태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 내용을 겪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TK랑 PK에서 9%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TK, PK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심지어 대구시장에 김부겸이가 나오면 당선 확률이 높아요. 70대에서도 8%가 국힘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힘당이 지금 장동혁이를 날리면 전환길이나 극우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전환길 극우 세력들 플러스 젊은 층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환길을 쫓아내자고 하니 가장 왕성한 국힘당의 지지층으로 윤어게인을 외쳤던 극우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면 적어도 한 10%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고 극우 세력들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극우 세력들은 한동훈이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고, 그러다가 한동훈이를 날리자고 하니 또 한동훈 지지층이 국힘당에 만만하지가 않고, 이 싸움의 결론이 나지 않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게 재심의 기회를, 소명의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열흘간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장동혁이 단식이 11일 정도 되면 멈출 것이다. 한동훈이가 그 재심 기간에 재심을 신청을 안 하고 소명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정상적으로 한동훈 징계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동훈이가 만약에 한동훈이는 이준석보다도 정치적 돌파력이 없어요. 이준석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이 정부에서 찍어내기 할 때 나가면서 개혁신당을 창당해갖고 나름 자기가 지역구에 도전해갖고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준석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윤석열이가 찍어내기 할 때 국힘당에서 나가서 개혁신당을 차리면서 나름 이번 선거에서 뭐 비례대표까지 3석을 얻으면서 나름 했는데, 한동훈이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당원들에게는 지지가 있지만 의원들에게는 한동훈이가 의원들의 신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탈당을 해갖고 여기서 가장 멋진 모습은 오늘부로 저는 국힘당을 탈당합니다라고 하면 가장 반향이 좋고 한동훈이의 정면 돌파일 텐데, 한동훈이를 따라갈 만한 의원들 20명이 과연 있을 것이냐. 대부분 비례대표의 원외 위원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박정훈이나 뭐 여러 가지 의원들도 자기가 국힘당을 나갈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아마 조만간은 둘 중에 뭐 국힘당에서는 제명에서 만약에 당원권 정지 2년, 3년 그렇게 뭐 약하게 조금 한 단계 낮춰서, 당원권 정지 2년, 3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제명보다는 제가 보면 당원권 정지로 갈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럼 사실상 한동훈이가 2년, 3년 동안 국힘당에서 어떤 선거나 아무것도 출마를 못하면 사실 잊혀지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갈 거냐, 3년을 갈 거냐, 그렇게 조정이 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보면 장동혁이 죽냐, 한동훈이가 죽냐 이 싸움인데, 한동훈이도 나름 최대의 반격은 탈당이거든요. 탈당 플러스 신당 창당인데, 한동훈이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장동혁과 극우 세력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동욱이가 얘기하는 최고위에서 검증을 하자, 이거는요, 최고위에서 검증 결과 말이 검증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신동욱이가 이런 카드를 꺼냈냐면 제명이 아닌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꼼수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신동욱이가 어떤 놈인데 TV조선의 모든 어떤 어마어마한 정보와 그런 것들을 아는데, 이 한동훈이의 단계 세태를 공개 검증하자, 이거는 어느 정도 당 지도부의 검증의 어떤 하자를 잡으면서 한동훈이의 사과를 이끌어내서 겉으로는 봉합하는 척하면서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로 가려고 하는 꼼수예요.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나선 거예요. 신동욱이가 나섰다는 건 조선일보가 중재자 역할로 나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힘당 이 사태는 지금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얘기 잠깐 할까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만 노린 게 아니에요. 사실 1년 전부터 트럼프가 10개월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린란드. 제가 그저께 얘기했나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난화예요.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북극해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북극이 녹아내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쇄빙선이 없이는 못 지나가던 그 북극해의 항로가 좀 있으면 열려요. 북극해의 항로가 열리는 순간 물류비가 40%가 절감이 돼요. 우리나라도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냥 직선으로 가면 돼요. 모든 나라가 이제 북극해가 열리는 순간 물류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 북극해를 가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그린란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북극해가 녹아내린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예의주시하는 게 덴마크는 EU 국가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EU는 공동체잖아요. EU의 영토가 침범할 때는 공동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 대 연합군이에요.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반대한다는 서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그린란드 합병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제가 보면. 그리고 미국의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는 저거예요. 과거에는 동맹의 권한이나 동맹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게 규율이었지만 지금 미국의 캐나다도 너희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막 얘기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멕시코도 미국이 트럼프가 폭격한다. 실질적으로 마약의 생산지인 멕시코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으름장 놓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 그 이면에는 미국의 힘이 쇠퇴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미국의 어떤 그 페트롤 달러, 즉 석유 패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국의 힘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어떤 시대가 변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강국들이 부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같이 미국이 힘이 그러니까 미국의 쇠퇴가 결국은 자국 보호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미국이 좀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나라에게 좀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의 어떤 미국이라는 민주 진영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혁노릇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동맹이고 나발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동맹의 어떤 이권도 침해하는 멕시코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미국이 멕시코에다 군대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캐나다에다가도 엄청난 캐나다의 자원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세계 깡패 노릇을 하는 거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힘이 센 것도 있지만 과거같이 미국이 그 힘을 자랑하지 않으면 과거같이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번에 요즘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 합병에 어떤 이렇게 목매는지 결국은 물류 북아메리카를 자기네들이 아메리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캐나다나 멕시코 그린란드 이게 아메리카 쪽에서 북아메리카 쪽에 소속이 돼 있거든. 지네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과거같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나 중동 뭐 이런 쪽 여기저기서 이제 중국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미국 트럼프
이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같이 미국의 4대주의적 집착을 해서 그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과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하고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조만간 이제 거의 이제 전쟁 막바지로 가고 있죠. 이 전쟁 막바지로 가면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 중에는 누가 가장 필요했어요? 군대와 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정은과 손을 잡았죠. 그렇잖아. 전쟁 중에는 김정은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 미국이 의외로 서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배후에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이 장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동맹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김정은의 미사일이나 군대를 이제 러시아를 도와줬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건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놔주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러시아가 전쟁을 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수도나 이쪽 보면 다 폐허가 돼 있어요. 전부 폐허됐어요. 폭격이나 미사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재건의 문제가 있죠. 재건하면 어디예요? 북한이 우리 재건에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땅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가 북한이겠습니까? 우리나라겠죠.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갖고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미국도 용인해주면서 다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병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건할 때는 북한이 무슨 기술이 있고 돈이 있습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 손을 벌린다고요.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결국 우리나라에게 북한의 재건이나 이쪽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푸틴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쪽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 동북아 중심을 잡고 결국은 러시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만큼 기술이나 건설력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거든요. 결국은 러시아도 우리나라한테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도 계속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가면 이제 북한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 예.